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약류 중독 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서 심리사회적 사정 및 평가에 관하여 강의하게 된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의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관련 주제와 해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 어떤 이 사정과 평가에 관한 원리,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나는 환자 또는 내담자에 관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정신건강 문제, 특별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약 사용자들에 관한 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정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전문 인력 양성 교육으로서 앞서 선행에서 정신병리학이라든지 진단 기준에 관하여서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사정과 평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관련된 여러 가지 도구나 사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울과 물질 중독의 공존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정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강의 학습 목표는 진단, 사정, 평가, 사례 개념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을 구분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물, 심리, 사회 모델로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한 내담자를 바라보고 사정할 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상태 검사, 면담, 표준화 도구를 활용하여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단과 사정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 사정과 평가에 있어서 환자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수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함께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질, 마약류를 사용하는 내담자의 종류나 그것들의 경로, 의존, 금단 등을 실제 사정해 보고 이런 사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사례를 개념화하고 치료 계획으로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예. 총 세단계로 오늘 주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리사회적 사정과 평가에 대해서 기초에 관하여서 함께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사정의 영역과 도구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함께 사정과 평가를 할 것입니다. 예. 사정과 평가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절차와 관점으로 수행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단, 사정, 평가, 사례 개념화 이것들이 사실 임상에서 아주 혼용됩니다. 하지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다릅니다. 본 과목의 주제인 사정과 평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네 작업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앞선 시간을 통해서 진단에 관하여 공부하셨을 겁니다. 진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질환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답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범주적 분류명과 그것의 심각도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 시간에 DSM-5TR과 ICD와 같은 이런 진단 기준 체계를 사용하여서 이것이 주요 우울 장애인지, 범불안 장애인지, 또는 기타 마약류와 관련된 물질 사용 장애인지를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흔히 병원을 가보셨을 때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감기인지 독감인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이와 관련된 진단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지고 약도 달라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정입니다. 실제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치료하고 회복을 도울 것인가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정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단 내린 이 진단명뿐만 아니라 이 진단명과 관련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정보를 종합해서 이 여러 영역에 있는 이 개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바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모인 정보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정말 이 사람 심각한 것인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개입해야 되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진단, 사정,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사례 개념화를 하게 됩니다. 사례 개념화는 앞으로 이 사람이 가진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왜 발생하고 어떻게 유지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함으로써 이 사람에 관하여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거에 관한 바로 지도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단계는 각각 구별되면서도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입니다. 같은 진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개입은 가능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와 50대 자영업자 B씨 모두 한글판 PHQ-9에서 중등도 우울로 나와 동일하게 나온 뿐만 아니라 DSM-5에 의해서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전 결과 A씨의 우울은 완벽주의적 자기비난과 순진누락에서 나타났고 B씨의 우울은 폐업, 이혼이 겹친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됨이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가에서는 A씨는 자살 위험이 낮고 인지 왜곡이 드러난 반면 두드러져서 인지 작업을 했지만 B씨는 무망감과 고립이 커 행동 활성화와 자원 연계가 우선임을 판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같은 진단명, 같은 점수라도 사정과 평가와 사례 개념을 거치면 바로 이 개입의 표적과 순서가 달라짐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단을 넘어 사정과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정과 평가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정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관하여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한 바로 생물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사정은 생물, 심리, 사회적, 통합적 관점에서 정보를 모으고 기술하는 과정이며 평가는 이 모인 정보의 의미와 무게와 중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선별과 사정입니다. 선별은 어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를 빠르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 바로 선별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정보로 수집함에 따라서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 걸까요? 어, 예를 들면 똑같이 물질 사용 장애가 있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필로폰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단순히 진단으로서는 이 사람은 물질 사용 장애 또는 자극제 사용 장애라는 진단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물질 사용 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불안과 같은 공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진단만으로는 이들 다수는 한쪽만 치료받거나
전혀 치료받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어떻게 도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되며 진단 하나로는 강점과 맥락을 담을 수 없어 결국 개별화됨이 필요합니다. 자, 사정에서 그러면 모으는 것과 평가에서 판단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정에서는 결국 여러 영역의 정보를 모으고 기술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호소 문제, 증상,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보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발달사, 가족, 환경,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사용, 히스토리,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기능과 강점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서 이 내담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심각도와 위험, 기능 손상, 물질 유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신건강 문제인지를 변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개입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이 내담자가 앞으로 어떤 예후를 가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정이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면 평가는 그 자료가 무엇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사정과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내담자에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수정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정과 평가에 관한 방법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들만 일부 가져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방법에는 면담입니다. 면담에는 구조화된 면담, 다시 말해서 질문지가 정해진, 질문 내용이 정해진 면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질문이 정해지지 않은 면담도 있습니다. 방구조화 면담은 기존에 정해진 일정의 틀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면담 구조입니다. 반구조화 면담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필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면담의 자유도를 부여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다 심도 깊게 또는 보다 폭넓게 면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방구조 면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면담 방식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증상과 같이 또는 지능이 떨어지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조 면담을 통해서 필수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높고 또한 시간이나 환경적 치료 세팅의 환경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그냥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화 면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마 뭐 의학적 세팅이 되든지 아니면 상담 심리적 세팅이 되든지 사회복지적 세팅이 되든지 이런 세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행동 관찰입니다. 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담자가 보이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관찰 대상이 되며 이것은 사정과 평가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서 빠르게 다음 단계로 어떤 개입을 할지를 판단해주는 검사입니다. 이후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가지 표준화된 척도들, 설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 정보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보고라든지 또는 학교의 보고라든지 그다음에 법적 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얻는 정보는 사실은 결국 대부분은 자기 보고에 의해서 사실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실제 특히 약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고인 경우에는 축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다른 여러 정보들뿐만 아니라 약물 검사 등을 통해서 삼각 검증, 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사, 선택, 종합하는 이런 삼각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영역을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보이는 두드러진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측면, 즉, 인지, 정서, 행동과 같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점 하나는 사실은 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만날 때 또는 물질 사용장애라든지 이런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실은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조력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생물 심리 사회적 측면의 강점도 함께 살펴보고 사정하고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담자와 환자를 만날 때 어, 분명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첫 인상, 그리고 첫 번째 진단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선입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과 평가에 있어서는 또는 사례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 가설적으로 이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기 또는 앞에 초반 회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자 또는 상담자는 가설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정보에 대해서 사정하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검증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전제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상자와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이룰 것인가입니다. 치료적 협력적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적 협력적 관계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다 평등하고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대상자 당신이 전문가인 나보다 당신의 문제를 더 잘 알고 저 다룰 수 있는 전문가임을 인정해주고 같이 두 상호작용 간에 협력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어, 이 정보라든지 치료 단계에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어, 물질 사용장애라는 나는 문제를 가지고 오겠지만 사실은 이와 관련된 외상, 즉 트라우마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외상이 현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판단된다면 이 외상을 굉장히 안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상 문제에 관하여서 초기 사정과 평가 단계부터 내담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라든지 그것에 노출시키는 것은 재외상의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외상 경험이 있고 대상자가 그런 경험들을 가진 것 같다면 충분히 치료적 관계에서 안전감이 확보된 이후에 또한 대상자가 외상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정화 또는 심리사회적 역량이 갖춰진 다음에 이 부분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적 민감성도 존재합니다. 문화적인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적인 또는 외국인을 상담한다 이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영역의 이슈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성정체성 이슈라든지 HIV 같은 우리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어떤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화적으로 민감성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환경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문화에 대해서도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때 더 정확한 사정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정과 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계신 세팅에 따라 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접수를 받게 되죠. 의뢰 경위가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 호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정이 들어가겠죠. 관련 의뢰 경위와 주 호소 문제에 따라서 여러 영역들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하게 되겠죠. 여러 가지 영역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정보가 어떤 내담자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증상 또는 진단에 대해서 그 심각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정적 사례 개념화를 세웁니다. 즉,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의뢰 경위와 주 호소가 왜 발생했고, 왜 현재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 이 환자와 내담자에 관하여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사례 개념화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 사정을 통해서 또 새롭게 평가하고 또 새롭게 사례 개념화를 세우는 바로 이런 순환적 과정이 계속해서 회기가 끝날 때까지 아마 반복될 것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건관찰소에서 의뢰된 20대 CC입니다. 접수에서 의뢰 경위는 법적으로 강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주 호소 문제는 불면과 더불어서 약물 사용에 대한 갈망을 확인했습니다. 사용력, 어떻게 이 사람이 마약을 사용했고, 현재 불면과 관련해서 어떠한지도 살펴볼 뿐 아니라, 가족관계, 직업, 우울을 면담과 척도를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관련 척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울을 해석하고, 자살과 재발의 위험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잠정적 가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특히 우울과 불면과 같은 여러 가지 갈망에 대해서는 3개월이나 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에서 같은 척도를 통해서 재측정함으로써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여러 문제들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 중심의 평가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한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증상은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한 최종 산물입니다. 이를 다중 결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즉,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심리, 신체 또는 사회적 측면 또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가면 뭐 유전적인 이런 측면들까지도 다 상호작용한 최종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경로가 다르면 개입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로포넬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 특히 이런 자극제, 메삼페타민을 사용하는 자극제 사용장애인 경우에도 둘 다 아주 많은 양의 필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필로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우울을 떨쳐내기 위한 도구로서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과 아니면 어, 특정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성적 쾌감을 증폭시키는 도구로서 필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둘 다 필로폰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필로폰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같은 증상이라 할지라도 그 경로가 다르면 개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비질적 또는 성격적 특징과 내담자가 처한 환경은 서로를 증폭시키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경우에는 유전적 영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발현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소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유전과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건강 장애는 서로 악화시키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를 공존 질환 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과 물질 사용,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똑같이 물질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우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는 그 물질 사용에 관한 개입 방식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주요 우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히 클럽이라든지 호기심과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물질 사용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당연히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를 더 악화시키는 순환을 만듭니다. 즉, 우울에서 물질 사용을 하지만 이 물질 사용은 결국 우울을 더 증폭시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병원에서 인턴처럼 있었던 그 미국의 군인병원에 PTSD를 가진 진단받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미국은 전쟁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이들의 상당수는 대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대마를 사용했을 때는 불안이 일시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대마를 오랫동안, 마리아나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이 사람들이 가진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그들에게 계속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했을 때, 물을 마시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음료나 이런 걸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시원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다시 그것이 목마르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정과 평가에서는 무엇이 문제를 지금도 유지시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유발시킨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울해서 우연히 마약을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가정해도 지금 여전히 우울한 내 주변에는 나를 지지할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 마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유지 요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마약을 사는 것은 굉장히 비쌀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돈을 많고 또는 더 여유가 있다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봐도 과거에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마약을 구매하게 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도 지금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동일하게 불면을 호소하는 수명장애를 가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다 뭐 수면 장애로 진단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을 사정하고 평가한 내용은 분명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50대 회사원은 몇 달째 이어진 1차성 우울이 원인이기 때문에 바로 불면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불면만을 다루는 수면제만 처방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울을 치료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자, 40대 여성도 동일하게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면의 내용은 갑상선 기능 한진이라고 판단된다면 신체적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는 바로 이 내분비 평가가 먼저일 것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을 다루는 처방 관련된 어떤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의 불면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30대 남성은 밤에 바로 이 자극제인 메스암페타민이죠. 메스암페타민은 대표적인 중추신경 자극제입니다. 이 메스암페타민, 소위 말하는 필로폰을 사용한 뒤에 각성되어서 잠들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불면은 앞선 두 사람의 불면의 내용과는 분명 매우 상이한 내용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증상은 같은 불면이지만 원인이 전혀 다르므로 증상만 보고 같은 수면제를 처방하게 됐을 때는 바로 이 치료 방향이 어긋나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정과 평가를 면밀하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이 바로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정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정보를 통합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역은 바로 생물, 바이오, 심리, 사이코, 사회, 소셜 이 세 가지 축. 최근엔 여기서 추가적으로 spiritual이라고 해서 영적인 자원까지도 사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거, 가치적인 거, 그 다음에 실존적인 삶의 의미, 동기도 사실은 이 사정하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물의 측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전과 기질, 그다음에 신경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뇌라든지 그런 생리적 측면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약물과 관련된 내성이나 금단 그리고 신체 질환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중요하죠. 바로 이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양 문제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이 영양과 관련된 거는 이런 걸 수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가공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시에는 여러분 그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발생한다는 그런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이 무너지는 것 또는 영양이 아주 결핍돼 있다는 것들도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정신건강 문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 생리적 취약성이 되고 증상의 직접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 심리적 측면이죠. 자, 심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 대처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핵심 신념, 이 사람은 자식이와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서 조절이 가능한지, 정서 조절이 힘든 건 아닌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적절한 대처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애착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안정 애착인지 불안정 애착인지. 사실 애착을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사실은 초기 발달 이슈를 말할 수도 있겠죠. 어, 초기 대상하고 어떻게 관계해 왔는지, 그리고 각 발달 단계별, 다시 말해서 유아기, 그 다음에 부터해서 청소년기, 성인기, 각 발달에 따른 발달 과업들이 잘 충족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트라우마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이죠. 예, 가족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또래와의 관계, 직업, 경제적 상황,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낙인, 그 다음에 내 문제를 촉발하는 환경이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비록 지금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을 조력할 수 있는 또는 회복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도 함께 사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는 이 사람을 둘러싼 스트레스의 원천과 회복의 자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아까 우리 살펴본 사례를 잠깐 보죠. 자, 생물학적 측면을 살펴보면 어머니도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최근 석 달간 수면 저하라고 하는 생물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이든 완벽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런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사회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실직과 이로 따른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요인은 따로 작동하지 않고 매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바로 이 실직이라는 이 현재의 문제가 완벽주의 도식을 건드려서 자기 비난의 심리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떨어진 수면이 다시 수면 문제가 더 기분을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은 바로 이 고리를 찾아서 개입 지점을 정할 수 있는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병리 관점에서의 사정 패러다임을 좀 살펴보면 이미 여러분 그 진단과 관련된 건 다 배우셨겠죠? 이런 이상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별 기준, 적응적 기능 저하와 손상,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불편감과 고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통계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지, 또한 사회 문화적 규범의 일탈들을 하나가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실제 진단에 있어서 범주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법적으로 또는 구별적으로 가진 증상을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차원적 관점, 즉 말해서 스펙트럼처럼 보는 거겠죠. 증상을 연소극선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정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정의 기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면담, 정신상태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져야 될 윤리적 측면들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보의 질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내담자들은 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 자체가 내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과 도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치료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배려 있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고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공감적이고 수용적이고 지지적 태도를 바탕으로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담자가 얼마나 치료자를 신뢰하고 믿는가에 따라서 이 환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자료의 사당도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단적 태도, 정확한 공감이나 그리고 내담자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가적 감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해 줌으로써 정직하고 정확한 자료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담은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반구조화적 측면에서 이런 사정을 많이 이루게 됩니다. 자, 정신상태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 기반으로 이 사람이 가진 옷차림, 말투, 눈빛, 행동,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하는 기본 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윤리적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내담자가 말한 대부분의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요 이슈들이 있죠. 첫 번째는 스스로를 위협, 그러니까 자해나 자살과 같은 그런 위험. 그 다음에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어떤 위해라든지 살인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가가 규정하는 어떤 전염병 들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그 범위와 한계를 충분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하는 정보를 얻기 전에 바로 이 고지된 정의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 내담자의 동의에 따라서 서술된 기준에 따라서 실제 자필된 서명이라든지 이런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서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아까 서두에 말한 위험시, 특히 예를 들어 뭐 아동 학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안전상의 위협이 있을 때는 상담자는 이 위험시 보고 의무도 이 사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사법 절차로 일해된 30대 이 씨는 첫 면담에서 약물을 가끔만 쓴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상가가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안내하고요. 비난 없이 양가 감정을 수용하자 두세 회기 뒤에 사실 거의 사용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같은 질문도 라포가 있을 때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첫 회기에 나온 정보와 2, 3회기 때 나온 이 약물 사용에 관한 정보가 바뀜에 따라서 사정과 평가 그리고 사례 개념화의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차 시 때, 또 사정 영역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 내용 때,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